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사고 11번째 시간, 언어적 오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오류론을 생각하는 중이잖아요. 오류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언어적 오류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강, 13강, 그리고 14강까지 세 강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강에서 논증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논증에 따른 토론에 대한 게 13강에서, 그리고 논증에 따른 글쓰기를 14강으로 해서 이번 학기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론에 대한 것과 이정의 논증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실상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대화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또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바른 참된 어떤 논증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기초들을 익혀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류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참된 논증이 아닌 잘못된 논증이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런 오류를 가졌다고 해서 마냥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어떤 허점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함을 통해서 바른 논증으로 또 바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언어적인 오류인데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언어가 가진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대화 없이 살 수 없고, 사회적 기능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걸 생각할 때 대화 없이, 그리고 토론 없이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연인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설득과 또 설복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언어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작동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이제 번역에서 글들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때 언어가 틀리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해석의 문제도 있거니와, 또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대화 중에 보다 보면 그 의미를 잘 서로 간에 달리 이해해서 빚어지는 그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오류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있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에서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또 내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상호 간에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대화가 진행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제 언어적 오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명확성, 그러니까 어떤 단어, 말에서 명확성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죠. 그 언어적 오류는 논정에 포함된 단어나 구절, 또 문장이 논정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또 흐리게 만드는 명확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혼동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애매함들, 모호함들, 이런 데서 오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은 말들이 섞이죠. 말을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격렬할수록 차분하고 있게 사고하기보다는 빨리 말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와전되거나 또 상대에 의해서 엉뚱한 것으로 증폭되거나 또 오해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대가 이야기할 때 곧바로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답할 것을 요구받다 보면 우리가 말들이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말도 나갈 때도 있지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단어들이 사용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때에 조악한 언어와 마무리되지 않는 논증이나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주어진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논증이 명확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구합니다. 할 때 그 자유가, 그 범위가 도대체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보면 정돈되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어떤 부지런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로 넘어가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서 오해해서 대화가 제대로 섞이지 않을 때,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명확함들을, 그 논증이 명확함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오류 논증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류에 대해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면한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당면한 주요 쟁점이 무엇입니까? 논증,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논증이 당면한 쟁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무관의 오류죠. 무관성의 오류인데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성 없지 않고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여러 가지 토론화 진행하다 보면 전혀 이렇게 점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질문을 통해서 원래의 논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죠. 그래서 당면한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지금 논정하시는 것이 당면한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곳으로 튀어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논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논증이 부적절한 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논증에 있어서, 가정의 전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전제가, 가정이,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논증이 명확한 것이냐, 논증이 명확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런 의미의 논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적 오류.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빚어지는 오류죠. 그래서 언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언어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증은 피상적으로 보면 연역적으로 타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구조나 기능을 잘못 파악함으로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구조는 맞다 하더라도 또 그 내용에 대한 것, 그 언어 의미하는 바를 잘못 조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논증은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타당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문제가 있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애매의 오류입니다. 그 올바른 논증의 뜻을 왜곡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단어처럼 논증의 힘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고자 의도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과의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나를 비난하는 것이거나 나를 우습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힘 빠지는 게 없죠. 그 대화 중에 하다 보면 내 의도가, 내가 말한 그 내용의 의미가 선의의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가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그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악의로 받아들일 때 되게 마음이 상하죠. 이거 어처구니 없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답답하겠죠. 이게 토론이나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왜곡하거나 또는 흐리게 하거나 또 이 성의가 들어간 내용들로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성의한 의미로 그냥 지나치게 될 때 힘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때 주로 발생하는 게 애매의 오류인데요. 더너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배 하면 배 하잖아요. 한글로 그냥 배 하면 통통통, 아니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그 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두드리는 불러오는 이 배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깎아먹는 과일, 가을날에 맛있게 익어가는 이 배 있죠? 먹는 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배가 어떤 의미인가요? 또 동일한 단어죠. 근데 그 배라는 단어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장난들 하잖아요. 사과를 주면서 사과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일한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먹는 사과와 또 미안하다고 말하는, 표현하는 그 사과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의 어떤 그 외형상의 모습은 동일한 거죠. 근데 이런 것 아니고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도 그 폭과 진폭, 의미의 강, 약, 그리고 고, 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정함에 있어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바로 애매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말하죠. 배 같은 경우 문맥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 할 때 그 배가 그 수영할 때 배 나올 먹는 배겠습니까? 보통 그 해상에 떠다니는 배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동음이어,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언어 중에도 동일한 의미를, 그 단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되게 증폭이 크고 많은 차이에 대한 의미들이죠. 철학에서는 개념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 그 영어로 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의미가 그 고대 그리스어로 가면 되게 달라요. 그 아가페라고 말하는 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스톨게라고 표현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필리아라고 말하는 그 친구 간의 우정 있죠. 프렌드십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그 에로스라고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사랑을 의미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친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그 사랑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이 애정적인 표현이 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 얘기할 때 남자가 남자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그 단순하게 섭렵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의미가 아닌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이런 어떤 애매함들, 이런 부적합한 의미로 사용되는 모든 그 표현들이 바로 애매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그래서 다시 묻죠. 그런 의미야? 딸이나 또 아내나 혹은 친구가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게 되지만, 토론함에 있어서는 이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공격하지 않고 바르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왜곡된 표현을 했다고 이제 반박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 애매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상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죠. 토론을 할 때 주요 개념들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십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애매모호한 말은 흔하고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자유론의 저자 이사야 벌린, 마르크스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죠. 이사야 벌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유론에서요,
자유의 의미는 약 100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행복에는 되게 다양한, 본음이라는 이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합니다. 행복한다는 게 뭘까요? 라고 말할 때, 제레미 벤담이나 공리주의자들처럼, 물량적이고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중세 시대 때 어떤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행복이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처럼, 정원의 철학자들처럼 소박하게, 정신적이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들을 행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권력을 취하고, 성공하고,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니멀리즘도 있겠고, 또 뭔가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행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행복의 개념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사람이 묻는 행복의 개념은 어떤 의미로 행복한 걸 물으십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봐야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을 그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이 묻는 행복은 어떤 행복으로서의 행복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겠죠. 이 의미가 광폭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부자. 누가 부자죠? 자녀가 많으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땅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아니,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하면 부자인가요? 이 부자의 개념도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외설이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19금이 어디까지가 19금일까요? 15금, 12금, 이렇게 전체 관람과 영화 나눠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딸과 함께 영화를 보잖아요. 12금 돼 있으면, 12살, 금지된 것 안에서 본다고 보는데, 폭력과 외설적인 부분들이 강도 높은 경우가 있죠. 도대체 누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걸까요? 나라마다, 또 기준마다,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외설이고 예술인지 규정을 정하는 것들도 시대마다, 또 혹은 정권마다, 그 시대의 문화마다 달라지게 되죠. 사랑. 말씀드렸죠. 사랑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가 이기적인 것일까요? 사랑과, 그리고, 쾌락, 아니면 우정,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함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고요. 많은 경우 그 경계와 의미가 무엇인지 한정 짓지 않으면 토론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의에 빠질, 이 함정에 빠질, 위험들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논쟁 자체는 크게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애매의의 언어에 문제가 있죠.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죄인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오타가 났네요. 그죠? 죄인이다 말할 때 이 종교적 의미의 어떤 죄인의 표현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표현할 때 종교적 의미가 죄인과 앞서 말하고 있는 죄인과 감옥에 가야 될 죄인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말할 때의 어떤 그 죄인의 의미는 다른 개념이죠. 의미가 틀린 거죠. 죄인이라고 단어는 동일한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신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범죄해서 나쁜 짓을 행위해서 감옥에 가야 할 죄인과는 구분되어야 되지만 구분하지 않을 때 애매의 오류에 빠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인을 혼동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가진 것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부당한 논증이 되는 바로 애매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쟁에서는 내내
하나의 일관된 뜻으로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중에는 어떤 개념을 잡았으면 개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어 그리고 여러 의미를 가진 애매어를 사용할 경우 논쟁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이더라도 기만적이고 가치 없는 논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방청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결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라고 말해서 대답하니까 전도사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현들이 앞서 그 하나님의 아들, 전도사가 말한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아들, 방청객이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분점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애매하게 달라져 버리면 다른 것을 동일하게 단어를 취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아직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 7조 1항입니다. 이게 한번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애매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조 1항입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었죠. 이 구성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동조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기타의 방법은 뭔지, 그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이롭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롭게 하는 것이고 해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이죠. 애매모호하니까 아무나 다 잡아넣을 수도 있고 아무나 다 석방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조라는 것들과 위태롭게 한다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애매모호함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중에 있죠. 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법에서 특히나 법에서 표현에 애매모호함이 들어가면 그것을 해석하는 판례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법정 싸움들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죠. 토론함에 있어서 애매한 문구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디까지인지의 선들이 찔러지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인데요. 은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정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정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말도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어가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 사용했던 좋은 표현들이 나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나빴던 표현들이 좋은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죠. 조선시대 때 머슴은 머슴이라는 거 있죠. 남자아이들을 머슴아라고 표현하죠. 강원도에 예전에 문화 충격들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계집애라는 표현들이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였는데 경상도에서 계집애는 나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또 지역마다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인간지식 체계가 변화하는 데 따라 말의 의미도 변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단어의 개념에 의미가 부여되죠. 새롭게 부여되고 시대가 바뀌면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예전에 몰랐던 그 사람의 인물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처럼 단어도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조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떤 말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때때로 논쟁을 할 때 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엄밀하게 재정의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신 스스로가, 엄밀하게 그 의미를 재정의하고 나서 주장하게 될 때, 언어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애매의 오류가, 사전상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애매하게 논정한 경우라면, 엄밀한 재정의의 오류는 사전상의 의미에 자의적 의미를 엄밀하게 덧붙임으로써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새롭게 의미를 재정의하는 거죠. 다시금 정의해서 표현하면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재정의 속에서 논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언어적 오류에 빠지는 거죠. 어떤 개념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만의 특별한 뜻으로 정의해 놓고 그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엄밀한 재정의의 오류를 범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술도 못 마시는 게 남자야?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술자리에서 어떤 남자친구가 술을 못 마셔요. 야, 술도 못 마시는 게 남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남자의 개념을 술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이 정의를 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남자라는 정의를 재정의한 거죠. 재정의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맥주가 술이냐? 맥주도 술이야? 라고 표현할 때 친구들 사이에 그 좀 센 술을 마셔야 되지 않냐 얘기하면서 맥주도 술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말 표현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밀한 재정의가 숨어 있죠. 맥주는 도수가 약한 술은 술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음료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재정의가 있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만 남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새롭고 특별한 재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남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언어적 오류, 엄밀한 재정의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핀잔을 줄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지만, 그렇죠. 남자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 울락부락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받아들이는 그 의미에 따라서 그 개념들이 바뀌어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사람은 남자가 아니냐? 남자인가? 이런 어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어떤 정의들이 있죠. 정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재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해. 요즘 세상에 뇌물을 주는 것을 마다하다니. 말이 돼?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미친 사람과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을 동치시켰죠. 그래서 엄밀하게 재정의하고 있죠.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해 라고 주장하고 난 다음에 요즘 세상에 뇌물을 주는 것을 마다하다니.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돼?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죠. 군대 가거나 남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동참하지 않을 때 그 남자냐? 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재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죠. 도덕적이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애매어의 오류가 있고 또 애매문의 오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문법적 구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전후 문장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상대를 공격할 때 어떤 지문들을 가져와서 상대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 한 표현을만 딱 뚝 잘라오죠. 애매문이라는 것이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증명하기 위해서 표현된 내용들 중에 일부를 똑 떼어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논정하는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들을 내놓고 비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전후 문장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데, 전후 문장들의 맥락 속에서도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를 어느 하나로 추정하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만약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전체 문장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한 구문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 묻지 않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글을 쓰거나 비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애매문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문장 속에 애매한 구절이나 말이 있으면 말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언론에서 서로 상대편 진영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애매문의 문장은 그 전후 문맥을 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애매문의 오류를 범할 때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대에게 정중하게 이 문장에서 말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대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논정을 해야 서로 애매문의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가 너의 숭배자라고 하는데 너를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그 위에 논정을 보면 그는 너의 숭배자에 대한 문장은 그는 너를 숭배한다와 너는 그를 숭배한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문이죠. 그죠? 그 애매성을 간과하고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의 숭배자라고 하는데 너를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애매하게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적 오류인데요.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언어에 의해 표상될 수 있지만 언어로 인해 존재의 양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언어로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정의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정의하는 대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묘사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고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 아름답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아름답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가 그 정의에 따라 강요되거나 변화되거나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존재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고 또 사람마다 어떤 그 보는 눈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물을 그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그 사물이 이쁘다, 나쁘다, 못생겼다, 멋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정의한 대로 그 사물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류, 강요하게 될 때 오류가 범해지게 되죠. 링컨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말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몇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꼬리까지 다리로 친다면 다리 넷에 꼬리를 포함하면 5개죠. 그래서 5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링컨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말의 꼬리를 다리라 부른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링컨은 이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물 자체가, 사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나 싸움을 아무리 미화시키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비참함과 아픔들은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들이 아무리 전쟁의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바뀌는 건 아니죠. 정의에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부여한다고 해서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닌 겁니다. 그 황지우의 시의 얼룩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앞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써놓고서 다시 나는 행복하다로 고쳤다. 그래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표현한 것에 따라서 인생 그 자체가, 그 현실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정의하는 것과 엄존하는 현실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어요. 관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동일한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태도는 바뀌어요. 근데 태도가 바뀌는 건 내가 바뀌는 거지,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 현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태도에 따라서 바뀌지만 그 싸움이라는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점수를 F를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 뭐 다음에 뭐 다시 점수를 받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진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낭망하고 실망해서 화를 내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두 반응이 틀리지만 F를 받은 그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의한다고 해서 그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정의가 존재의 변화를 강요하게 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보면 분리된 것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결합된 것을 결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하게 되지만, 사태 그 자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너를 희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흰 것이 아니라 네가 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분리된 것을 분리됐다. 결합된 것을 결합됐다. 흰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 산을 산이라 말하는 것. 물을 물이라 말하는 것. 있는 그 사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이지, 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산이 아니고 물이라 불렀기 때문에 물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 정의하는 것을 따라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실제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실제와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화성군에는 밤이 되면 전경들로 꽉 찼었죠. 이런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되었던 영화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경들로 한 시절을 꽉 찼었죠. 경비를 삼엄하게 벌였는데, 왜냐하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용의자가 잡혔지만 번번이 연쇄살인범과 관계가 없다고 밝혀져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죠. 근데 사실 연쇄살인 사건에는 여러 범인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단독으로 범행을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죠. 그 연쇄살인범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살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같은 것은 애초에 없고 단지 여러 범인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죠.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만들면 실제할 것으로 여겨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정을 정의하면, 표현을 만들어내면 그 표현에 따라 대응하는 실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지지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 썼다 쳐요. 그럼 국가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가라는 말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명사적 표현에 대응하는 실체가 과연 있습니까? 국가란 뭘까요? 요즘 그 유시민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란 무엇인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보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서 모두가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권리를 한 집단에게, 누군가 그 존재에게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큰 권위를 한 존재에게 주어서 우리 모두를
큰 권세를 줘서 우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통제할 권세를 주되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리바이어딘이라는 말이 리워야단이라는 꼬불꼬불한 뱀, 이 괴물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국가를 그런 괴물로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강도와 도둑질, 국가가 공권력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겠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좀 갈취하고 또 뺏어가고 앗아가는 그 무법천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라는 어떤 괴물 혹은 국가라는 권력의 집합체에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죠. 세금도 내고 또 국가가 만든 법에 복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그리고 질서를 따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국가란 무언가에 대한 그 이해들이 플라톤이 다르고 또 토마스 홉스가 다르고 시대마다 또 개념이 다르죠. 누가 정치하고 다스리는 문제는 국가 철학에 가면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국가라는 명사적 표현에 대응하는 실체가 과연 있습니까? 그래서 표현에 대응하는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체들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명사적 표현이 마치 생각하는 인격체처럼 국가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마치 실존하는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죠.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의인화할 때 주로 실제와의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말할 때 그 국민은 누굽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국민의 명령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죠? 어떤 특정 지역의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 혹은 특정 자신의 정당의 지지하는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혹은 국무총리는 또 누구누구는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실제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지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국민이 누구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와의 오류를 이용한 설득과 주장들, 출사표를 던지는 것들도 대부분 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 국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어쨌든 실제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로를 실체어로 여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수로를 실체어로, 예를 들면 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럴 때 수로를 실체어로, 사랑이 실제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형용사가 형용사를 담은 이 문장 수로가 실제처럼 여겨지게 되죠. 침대는 과학이다 할 때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실체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추리는 신은 사랑이라는 진술의 이다가 사랑을 신의 속성으로 표현한 수로적인 이다인데 신 이꼴은 사랑이라는 동일성으로 이다로 변화되는 거죠.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이꼴은 과학. 과학이다가 이겼던 속성, 진술에 대한 표현이 마치 이제 침대 이꼴 과학, 신 이꼴 사랑이라는 것으로 동일성의 이다로 혼동하는 오류가 범해질 때 이런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조의 오류가 있습니다. 문장의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보고서 이웃 아닌 타인에게는 거짓 증거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웃에게라는 말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조의 오류는 표현의 원문에는 없는 뭐뭐한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덧붙임을 통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실상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같은 데 가면 나오죠. 이웃에게 모세 율법이 나오는데 거짓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얘기할 때 이웃에 대한
내용들을 한정하는 것. 누구누구만. 이웃이라면 내가 아는 누구, 특정한 사람들로 한정시켰죠. 근데 그 신약 시대로 가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고대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전 국민을 흩어버려요. 전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타국인들을 이제 이사시키죠. 그래서 혼혈인들로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혈족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미워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도와주죠. 그리고 치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사랑을 베푸는데 그 누가 이웃이냐 말할 때 그 이전에 도망갔던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 얘기를 하죠. 그 사랑이 이웃이란 폭에는 훨씬 더 넓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건데 원문에 없는 뭐뭐 나만이라는 강조를 넣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들이 바로 이 강조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평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김용주의 서스릴러 모험과 충격적 전개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그 서평 원문에 보면 이렇다고 쳐봐요. 하나를 강조해서 뺄 때 얼마나 왜곡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김영주의 새서리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플롯이라고는 거의 없는 듯한 이야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모험과 충격적인 전개만 가득하다. 이게 서평 원문에는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논조죠. 그런데 책 뒷면에 이 서평에 대한 내용을 실어서 이렇게 옮겼다 쳐요. 김영주의 새서리를 모험과 충격적 전개로 가득하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을 것처럼 표현됐지만 사실 왜곡이죠. 강조만 뽑아서 좋은 면만 강조한 거죠. 마지막 부분만 아주 호기심 가득하게 만들어 놓았죠. 이게 바로 이제 맥락 속에서 부분을 인용하는 방법은 강조의 오류와 더불어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부적절한 권위를 이용하는 오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묻고 명령하고 약속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급되는 말을 홀다운표 안에 넣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리를 진행하면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과 함께 그들은 모독자도 죽었다. 이제는 돼지를 모독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 나온 건데요. 니체는 신이라는 말을 따옴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신이라는 말이 지키는 실체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을 뜻하고 되고 만일 신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신의 정의에 의해서 그 실체를 불멸한다. 따라서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되게 되는 거죠.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이 따옴표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실체적인 신의 죽음이 아니고 그는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흑우적이라고 믿고 있는 신의 죽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표현할 때 어떤 실제적 신의 죽음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실정적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고 허구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의미로서 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것. 그 의도가 이게 따옴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와전되고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범주 오류가 있습니다.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말들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방문하여 도서관, 강의실, 사무실, 기숙사 등을 둘러본 뒤에 그런데 대학이 어디 있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대학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강의실도 둘러보고 도서관도 둘러보고 기숙사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대학이 어디 있죠?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범주가 대학을 도서관이나 강의실, 기숙사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묻는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대학 안에 들어있으면서 도서관을 마치 대학과 이꼴되는 개념으로 혹은 본관과 이꼴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범주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 말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아파하면서 책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화풀이할 범주에 책상을 포함시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 문제는 범주의 오류는 어린아이들만 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종종 범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두 대상을 언어적으로만 구별하여 발생한 오류인데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것들인 경우들이 많죠. 앞서 잘못된 유추의 오류에서 비슷하지 않은 두 대상을 비교하기에 타당한 비교일 수 없었던 것처럼 다른 단어를 가며 구별하려 하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을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같은 용어들도 같은 의미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못되고 불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무슨 말이죠? 그는 깡패도 아니다. 다만 타인을 패는 것을 즐길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장개석 의원은 대중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공개할 뿐입니다. 나는 나쁜 운전자가 아닙니다. 다만 운전 중에 주의하지 않을 뿐이죠. 나쁜 운전자와 사실은 운전 중에 주의하지 않는 거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려 하는 거 우습죠. 이게 바로 이렇게 반복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12강에 가서는요, 토론에서의 논정 방법과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오류론을 마무리 짓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전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토론, 논증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어서 13강에서는 토론의 본격적인 내용들, 우리 글쓰기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